공원을 조성 관리를 하고 어떤 거 그 주변 지역, 그럼 어떤 내용이죠? 용산이 있고 용산공원이 있으면 공원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는 무슨 뜻이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말 제1조에 나와 있는 목적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 다닐 때 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기본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기본서잖아요. 특히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 기본서를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독을 하고 파악을 해야지 시험이 상당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산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어느 지역이 무슨 개발이 된다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든가, 뭐 아니면 용산 뭐 민족공원 개발이라든가, 서울역 개발이라든가, 뭐 철도 촬영기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는 알고 계시는데, 오늘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잘 이게 뭐냐,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 3부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 1편입니다. 오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제가 총 3부작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배워보잖아요.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봤던 게 여러분들 뭐세요? 저는 수학의 정석, 수학은 정말 못했는데 수학의 정석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은 안 갖고 다녔던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뭐 보관용으로라도 갖다 놨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드린 이 세 가지 1탄, 2탄, 3탄 이 시리즈가요, 어떻게 보면 수학의 정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알아야 되고, 오늘부터 앞으로 3편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들만 잘 숙지하시고 그냥 들어만 보셔도 용산에 대한 개괄적인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용산을 지금 용산에 물건을 갖고 계신 분도 이 내용을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입지의 물건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1편입니다. 1편. 자, 오늘은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산을 개발하는데 이 법이 있었어?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수이실 거예요. 그런데 용산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용산은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화돼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자, 1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2부는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은 공원 주변에 정비구역 지정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안은 반드시 국가가 무조건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구역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정비구역에 포함돼서 나온 게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입니다. 용산공원 안에 이 정비구역 안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안이 남아있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입니다. 제가 그것도 3부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용산공원 정비구역, 용산공원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용산에 대한 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냥 이거는 동화처럼 그냥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용산을 가져온 게 114년만이라고 합니다. 114년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용산 일대에 외국 군대가 처음 들어온 것은요, 13세기로 고려말 한반도에 침입한 몽고군이 당시의 용산 지형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고려 말 때 이미 용산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몽고군이 침입해서 용산이라는 곳을 기지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왜군이 또 원효로와 원효로 사가와 청파동 일대, 그러니까 한강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청파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역이 있는 자리죠. 그죠? 요 일대에 주둔을 하면서 청일전쟁 때는 또 다시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주둔을 했고요. 러일전쟁 때는 일본군이 조선주차군 사령부로 24단이 주둔하면서 병참기지로 쓰였다고 합니다. 한국주차군 사령부가 이 용산 기지터, 지금 용산 미군 부대 터죠. 지금 공원부지 터를 강제로 수용을 했어요. 380만 제곱미터를.
토지 매매를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냥 우리 땅이 자기네 땅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근처도 못하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1906년부터 1913년까지 1단계 용산기지 공사가 진행되었고,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2차 용산기지 확장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미군한테 뺏겨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이제 용산을 접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보세요. 고려말 한반도에는 몽고군이 썼다가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군이 계속 쓰다가 또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는 또 일본군이 또 계속 썼죠. 아예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러다가 해방과 함께 미군이 이 용산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이제 끝나고요. 1953년 7월 휴전 이후 용산 기지를 미군에게 토지 공여에게 뭐예요? 토지 공여라는 뜻은 뭐예요? 미군한테 그냥 니네 땅 해 하고 줘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957년 주한미군 사령부가 1973년 한미연합 사령부를 연이어 창설하면서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용산 기지에 주둔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리해보면 저 밑에 써놨죠. 1945년 9월 9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용산기지의 깃발이요, 일장기에서 미국의 성조기로 바뀐 날입니다. 참 암울한 역사를 가진 지역이 용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988년 한미 두 나라 정부의 군사시설 이전 원칙 합의로 시작된 용산기지 공원화는 2008년도죠. 용산조성공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드디어 114년 만에 대한민국의 국토가 됩니다. 진짜 이게 삶에, 제가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참 그냥 기분이 상당히 좀 씁쓸하고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없는 나라였구나.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겁니까? 세계 메디안에들은 강국이 됐습니다. 지금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K-컬처, K-문화, K-뷰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봐요, 저는. 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요, 용산공원 특별법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법률 정보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그리고 특별법 시행령, 특별법 시행 규칙이 나오고요. 법제처 사이트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상세하게 검색어를 들어가서 보시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꼭 들어가서 전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산공원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특별법에 대한 전문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특별법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약칭 용산공원법이라고 해서 이게 쭉 뜨는데요. 제1장 총칙, 목적에서부터 제63조까지 나와 있고요.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그냥 캡처만 떠놓은 겁니다. 이거는 1조부터 63조까지의 특별법 조항이 나와 있고, 그리고 총 28개의 부칙으로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 용산공원 특별법에 대해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만 놓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1장 총칙입니다. 자, 1조 목적이죠. 목적. 이 법을 만들게 된 목적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용산부지를 활용하여 누가? 국가가 뭘? 책임을 지고 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웃긴 얘기긴 한데, 미국 땅인 용산 부지를 한국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죠. 그죠? 반환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반환받은 땅을 누가? 정부가 뭘? 책임을 지고 뭘 만들래요? 공원을 만들고요. 그 공원을 조성 관리를 하고 어떤 거? 그 주변 지역. 그럼 어떤 내용이죠? 용산이 있고 용산 공원이 있으면 공원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는 무슨 뜻이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말 제1조에 나와 있는 목적은 뭐예요? 용산공원 특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용산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무조건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공원 부지에 임대 아파트 만드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뻘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안 돼요. 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무조건 공원을 만들려고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1조의 목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원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래요? 공원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재개발하라고 합니다. 개발, 경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 그러면 용산이라는 지역은 뭐가 중요하다? 공원과 공원 주변 지역이 뭐야 앞으로 중심부가 되는구나. 국제업무지구도 상당히 중요하고 서울역 역세권 개발도 중요하지만 캠프킨 부지라든가 철도 1호선 철도 라인의 지하화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용원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원이고 공원 주변 지역의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계속 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입니다. 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그죠?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용산 정비구역에 중요한 내용이죠. 정비구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용산은 아까 제가 1편, 2편, 3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구나. 법적인 정비구역. 여러분 법적인 정비구역 아세요? 잘 모르시죠? 어디가 좋다 이런 얘기만 들어보셨지 법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거는 거의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이거는 2편에서 공개할 겁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이 정비구역에서 행정상 및 재정상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TF팀을 만들어야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뭐 자금을 융통해놔야지 되는구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용산공원 부지에 누구는 아직까지도 임대 아파트를 져야 된다. 서민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안 돼요, 여러분. 법으로 공원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그죠? 매각 등의 처분, 그러니까 용산 부지를 잘라서 나라가 팔 수도 없어, 기업에.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죠? 이거는 그냥 공원으로만 사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몇만 평? 88만 평을. 그죠?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조성 관리를 위해서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 된다. 적극적으로. 그냥이 아니라 어떻게 적극 협조해야 된답니다. 적극적으로 꼭 좀 서울시장 앞으로 되실 분이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4조 봤고요. 또 11조 보겠습니다. 자, 11조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어떤 내용이냐?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용산공원에 대해서 어떤 지역 정비구역 용산공원이 있고 용산공원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변으로 법적으로 특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 지정됐구나.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구나. 이 정비구역은 2011년도에 법적 지정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조성지구 첫 번째 1번 용산공원 부지와 2번 복합시설 조성지구. 복합시설 조성지구는 뭐예요? 공원 부지와 두 번째는 업무타운 및 상업용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을 만들고 공원 주변에는 업무타운과 상업시설을 조성해야지 되고 세 번째, 공원 주변 지역을 어떻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이 정비구역 안에는 그러면 공원이 들어가고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들어가고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해야 되니까 이 주변 지역을 어떻게 무조건 개발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법 11조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 경계 설정이 끝난 거네요. 2011년도에 끝났죠. 할 때는 효용성과 환경성, 경제성을 고려해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산공원이 있고 주변에 정비구역이 있는데 이 정비구역은 어떻게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돈도 돼야 돼. 경제성도 있어야지 되고 환경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되고 이걸 충분히 할 만한 근거적인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1조에 의해서 용산공원 정비구역은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3조입니다. 13조 종합기본계획 수립. 제가 1편, 2편, 3편으로 한다 그랬죠. 1편은 지금 보고 계신 용산공원 특별법, 2편은 정비구역 지정, 3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 이 법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편. 종합기본계획 수립. 공원 부지가 있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되겠죠.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1조 뭐였죠?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지 되고, 그죠? 11조. 12조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시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 이미 다 고시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비구역이 있는지, 이런 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정비구역 기본계획을 고시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99%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함에 따라서 용산공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 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을 만들고 주변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 정비구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2011년도에 종합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조. 아까 13조 했죠. 정확기본계획 수립. 용산공원 조성 계획의 수립입니다. 14조는 제11조 및 11조에 따라서 11조 및 12조에 따라서 용산공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죠. 그럼 고시가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3조에 따라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 이하 용산공원 조성계획이라고 한다를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답니다. 이게 이제 2027년까지 개발하고요. 1차 개발은 2027년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개발은 2020 몇 년에 8년인가로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이 몇 조까지 있다 그랬죠? 63조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제1장,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법조문을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1조 목적, 용산은 왜 개발되는지, 어떻게 개발되는고, 무엇을 개발할 건지에 대한 내용, 국가는 용산공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되고, 용산공원 부지는 절대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 공원 용도로밖에 쓸 수 없다. 이거는 2008년도에 용산민족공원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서울시장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11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정비구역은 지정했다라는 거겠죠. 정비구역 안에는 공원부지, 공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업무타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재개발, 개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정 다 했습니다. 그래서 효용성, 환경성, 경제성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고, 13조 기본계획 수립해 갖고, 기본계획은 뭐예요?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이 정비구역 안에는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마무리해야지 된다는 게 14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관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2008년도이죠. 2008년도에 114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용산 이전 협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치욕적인 진짜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인데, 이거를 이제 잘 만들면 돼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용산공원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예요? 세종시로 서울을 이전한다, 수도를 이전한다, 이런 내용들,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거나 이전을 하든 말든 서울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가치가 변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런 대규모의 공원이 있는 한, 공원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인프라,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8년도 용산공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2008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2011년도에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2011년도에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리즈별로 한다 그랬잖아요. 용산이 내용을 보고 막 이제 검색하실 거예요. 용산공원 정비구역은 어디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 인터넷 보면 사실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더라도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과 참조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다
검토해 보시고, 특히 용산공원 특별법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랬죠? 용산 투자를 할 때 기본서, 정비구역 지정도 기본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정말 중요한 기본서다. 이게 이 기본서를 잘 알고 있어야지 뭐 공부를 잘하든 투자를 잘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정석과 같은, 반드시 용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상황은 적어도 숙지를 해야지 된다. 좀 늦은 편은 있지만 그래도 숙지는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 뉴스입니다. 용산공원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용산공원 개발이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보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언제 되냐 그러는데요. 이번에 8월 1일부터 일부 개방을 시작합니다. 용산공원이. 지금 18개 동이죠. 18개 동. 이 지역이 이제 그 장교 숙소입니다. 그것들을 18개 동 중에서 5개 동을 리모델링을 마쳐서요. 이제 일부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판 센트럴파크로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용산공원이 한국판 센트럴파크로 센트럴파크, 미국의 센트럴파크 이상 갈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런 K 문화가 뭐 여러 가지, 뭐 K-팝이든 컬처든 뭐 뷰티든 간에 이런 K 문화가 저는 자리 잡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센트럴파크라고 봐요. 용산 센트럴파크가 빨리 만들어져야지 여기서 대규모 뭐예요, 행사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공원이 만들어지면요, 내용으로는 말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만들어져 봐야 되겠지만 용산공원 일대를 전체를 다 관람하는데 1박 2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한 바퀴 들어보는데 8만 평이니까 몇 시간이면 돌아보겠지만 전체를 구석구석 돌아보는데 한 1박 2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안에 각 곳에 테마파크들을 잘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신문기사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용산동 일대 국가 최초의 국가공원을 지정되는 용산공원의 한 켠인 미군장교 숙소 5개 부지가 21일 민간에 개방됐고요. 총 용산공원 전체 부지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부지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5개 동은 전시공간, 오픈하우스, 자료실, 토론, 카페 등으로 이제 다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한 번씩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가서 여러분들 시간 나면 반드시 가세요. 반드시. 이런 곳을 가봐서요, 이 공원에 대한 가치를 느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집 앞에도 공원이 있는데요. 야, 우리 집 앞에는 북한산이 있는데, 우리 집 앞에 관악산이 있는데, 북한산이 있는데 집값 많이 안 오르던데요. 관악산이 있는데 많이 안 오르던데, 우리 호수공원 앞인데 생각보다 안 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산도 어디에 있는 산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공원도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서울 서빙고동 일대 미군장교 숙소를 개방으로 시작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한국판 센트럴파크로 만들기로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부는 책임지고 이곳을 개발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센트럴파크 용산공원 부지 외에는 절대로 쓸 수 없다. 그죠? 자녀 건물 13개 동에 대해서도 뭐 아이디어를 공부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또 추가 개방을 한다는 겁니다. 13개 동은 유스 호스텔로 지어서 배낭여행을 하는 청소년들이나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숙소로, 여기 아마 박 터지게 정말 인기 많을 겁니다. 박 터지게 진짜. 여기는 유스 호스텔을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정부는 국민 참여 기반을 확대한 후 국민 참여 논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조성 계획을 확증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조성 계획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산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안, 이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성안은 나왔지만 마지막 마무리 단계죠. 내년 말까지 이 조성안이 나와서 여기 본격적으로 되면 지금 이제 지금 전체 부지의 2% 개방하고 5% 개방하고 10%, 15%, 20% 조금씩 차츰 공원의 부지 개방을 늘려갈 겁니다.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이 공원 전체가 만들어지는데 약 10년 정도 걸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공원에 대한 가치가 다시 인정받고 또 재인정받으면서 공원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고 공원 주변에 있는 집가와 땅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가격이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용산 공원 부지입니다. 그죠?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한강로까지,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부지고요. 전체가 88만 평입니다. 2027년까지 3단계 공사를 완공한다고 하네요. 그죠? 이 용산공원 부지는요,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면 용산구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크기가 어느 정도만 하냐면요,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큰 건지 지도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용산공원 부지와 여의도 전체 섬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의도가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그죠? 뭐 방송국보다 시작해서 FC몰부터 시작해서 증권거래소, 백화점, 국회의사당 또 수천 채의 아파트까지 들어가 있는 땅이 여의도입니다. 하나의 도시죠. 여의도만한 땅을 용산공원으로 만드는 거고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용산공원의 부지가 약 88만 평. 강남이죠. 강남 테일함로부터 삼성동까지, 청담역에서부터 노년전까지 이어지는 이 부지가 여러분 공원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한번 저 푸른 초원 위에 진짜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강남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공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주변에 지금 집가들, 아파트가 뭐 평당 1억 안에, 7천 안에, 8천 안에 의미가 없어요. 부르는 게 가격 아닐까요, 여러분? 부르는 게 가격. 그쵸? 용산공원의 가치는 이 정도로 크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크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큰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88만 평 정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공원은요, 미국의 센트럴파크입니다. 102만 평짜리 공원이고요. 런던 하이드파크입니다. 미국의 센트럴파크, 뉴욕에 있죠? 아니, 맨하탄에 있죠? 미국의 센트럴파크는 뭐예요? 전 세계 상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보시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파트는 전 세계 상위 1%를 위한 주거 공간입니다. 가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재미삼아 볼 겁니다. 저희랑은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런던 하이드파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런던 중에서도 하이드파크 43만 평이 자리 잡고 있는 공원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나지막한 아파트들이에요. 그죠? 나지막한 아파트들. 여기는 초고층 아파트. 센트럴파크 주변은 초고층 아파트고요.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죠? 최근에 영국도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뭐 잠깐 옆길로 새서 말씀드리면 최근 한 7, 8년 동안 영국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개발 재건축을 다 막다 보니까 영국도 우리랑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집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 런던 하이드파크 43만 평 주변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을 한번 재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탑7입니다. 이거는 기준이 2007년도 기준입니다. 2017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볼게요.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거니까. 1위는 모나코죠. 모나코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니까요. 오데온 타워 펜트하우스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요 4,498억 원입니다. 4,400. 야, 아파트 한 채가. 자, 하이드파크 2등 볼게요. 런던이 몇 등을 차지하고 있냐면 런던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그리고 7번째로 비싼 아파트입니다. 아까 하이드파크 주변 하이드파크 펜트하우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2,665억 원. 런던의 그리고 사우스뱅크 타워 펜트하우스 역시 하이드파크 앞에 있는 건데요. 1,000억 원, 1,012억 원.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3번, 4번, 5번, 6번은 뉴욕입니다. 뉴욕. 아까 맨하탄 센트럴파크 주변입니다. 피에로 호텔 펜트하우스가 1,405억 원이고요. 157. 아마 지어진 지가 한 5년, 4년 차 되는 것 같아요. 1,293억 원. 시티스 파이어 1,124억. 파크 에비뉴 펜트하우스 432. 얘가 1,000억 정도 갑니다. 특히 이 펜트하우스, 파크하우스 에비뉴 펜트하우스는요, 어떻게 지은 거냐면, 여러분, 미국에는 재밌는 제도들이 많아요.
공중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중권? 우리나라에도 나중에는 들어올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공중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늘을 사는 거예요. 하늘을. 재밌죠? 근데 이 아파트가 미국에 있는 공중권을 사들였어요. 주변에 있는 공중권을 싹 사들였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재미로 그냥 들으세요. 재미로.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공원이야, 공원. 근데 나는 아파트를 여기다 짓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막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아파트를 아무리 높게 지으면 뭐해? 얘네들도 같이 이렇게 지어버리면 내 아파트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000억씩 팔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남는 용적률이 있을 거예요. 용적률. 다 안 찾아먹은 용적률 있잖아요. 용적률. 용적률을 얘가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용적률의 가치를 계산하는 법이 있겠죠. 그들만의 가치를 받아서 뭐 몇 억에서 몇십억씩 할 겁니다. 이 가치를 이 사람한테 다 팔아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앞집에 있는 용적률을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사서 높게 지을 수 있냐? 그건 아닌데 이 앞에 있는 공중권을 사버리면 이 집들은 평생 이제 집 건물을 못 져요. 이 파크 에비뉴가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초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뒤편에 있는 건데 앞에 있는 공중권을 다 사들여갖고 뭐 어떻게 영구조망권으로 팔아먹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판 거죠. 영구조망권이니까. 그죠? 그래서 1,000억대 팔려 나갔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야, 전 세계 런던과 뉴욕, 특히 런던은 우리나라랑 도시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고 도시의 그냥 크기도 비슷합니다. 뭐 뉴욕은 미국은 원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라도 대규모 공원이 있는 곳에는 야 이렇게 1,000억대, 우리나라는 1,000억대는 아파트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감히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아파트는 용산 공원 주변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미 이제 뭐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용산공원 주변에 100억대라는 아파트들이 그냥 평범한 금액이 될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3, 4년 안에는 아니겠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용산공원 주변은 50억, 60억, 70억짜리 지금 한남더일 같은 이런 아파트들이 줄줄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산공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개발을 하겠죠, 이 지역이. 그래서 공원 주변 지역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멀리 볼 필요도. 자, 성수동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성수동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공원이 88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약간 작고요. 런던 하이드파크에 비해서는 거의 2배가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파크를 보고 왔잖아요. 야, 여기는 미국이고 영국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도 과연 그럴까? 멀리서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성수동 서울숲 보시면 됩니다. 성수동 서울숲이 보시는 것처럼 약 18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수동 서울숲의 몇 배예요? 그냥 한 7배, 6배 정도 되는 규모가 용산공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성수동 서울숲을 난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 용산에 투자하실 자격 저는 없다고 봐요. 반드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자녀들이랑 한번 가보시고요. 주말에. 아니면 결혼을 안 하셨으면 연인들이랑 가보시고 가족들이랑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성수동 서울숲을 한번 거닐어 보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거에 7배, 8배 되는 규모의 공원이 용산에 들어서는 거야? 성수동 서울숲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용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치가 체감으로 오는 게 많이 틀려요. 일단 서울숲 주변 보겠습니다. 18만 5천 평입니다. 공원 주변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만 봐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자리는 뭐죠? 자, 갤러리아 포레.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비싼 아파트입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강북에 있는 아파트고요. 공장지대인 중공업 지역에 있는 아파트예요. 공원 영구조망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비싼 아파트입니다. 아시겠지만 프라이빗한 아파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라든가 전 이 프라이빗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합니다. 왜 비싸죠? 학군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그렇다고 편의시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비싸지는, 물론 그런 게 중요한 아파트들도 있겠죠. 일반인들한테는. 근데 이 공원 주변의 초고가 아파트들은 아크로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사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죠? 이미 그런 걸 초월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주변에는 그런 게 들어가요. 이제 향후에 이제 호텔이 이제 또 들어갈 예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원 주변은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초고가 아파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공원 바로 북쪽 지역은 뭐죠? 노후주택가입니다. 개발이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여러분 단독주택 시세 한번 알아보세요. 평당 5천에서 1억까지 갑니다. 그냥 주택가예요, 그냥. 근데 공원 옆에라는 이유로 5천에서 1억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용산 공원이 있고 용산 공원 주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암동도 있고 이태원동도 있고, 아니 여기 어디예요? 해방촌도 있고 이태원도 있고 한남동도 있고 동부이촌동도 있고 한강로도 있고 삼각지도 있고 남영동도 있잖아요. 이 공원 주변 지역이 얼마 갈까요? 개발되든 안 되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우리가 한번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요, 이제는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편하게 한번 이 자리를 또 어디 갔네. 자, 로드뷰로 이거 뭐예요? 항공 촬영도로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 아포레입니다. 갤러리 아포레, 그죠? 갤러리 아포레고요. 갤러리 아포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보세요. 갤러리 아포레에서 이 갤러리 아포레 앞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죠. 영구조망권입니다. 갤러리 아포레에서 내려오면 18만 평이 넘는 공원이 뭐예요? 우리 집 앞마당인 거예요. 근데 이 공원은 참 신기하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을 달리하면서 계속 선물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집 앞마당 18만 평을 정부에서 관리해줘요. 그죠? 영구조망권이죠. 앞으로에 들어서는 아크로포레스트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호텔 부지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공원 주변은 어마어마한 초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그죠? 대단한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내려와서 18만 평 공원 운동하고 이런 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급한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서 운동하고 이러질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걸 초월한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용산공원은 이거에 몇 대가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그리고 용산공원 부지는 바뀌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개방을 시작으로 해인해서 언젠가는 끝까지 개방이 될 겁니다. 공원 주변 지역 과연 얼마 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 뒤쪽 주택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 뒤쪽 주택가입니다. 보시면 갤러리 아포레 뒤쪽에 낮은 주택가가 있죠. 여기는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여기 후암동이나 이태원 해방촌 같은 지역이겠네요. 그죠? 아니면 뭐 남영동 같은 지역, 이런 지역들일 겁니다. 이런 지역이 지금 개발이 안 됐어요. 안 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겠다고 했지만 역시 여기도 역시 구역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은 개발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 개발을 안 해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냥 팔아도 평당 7, 8천만 원에서 1억을 받는데 지금 재개발을 하고 싶겠어요. 그죠? 5천대의 물건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이나믹하게 뭘로 바뀌고 있어요? 상권이 형성되고 있죠. 어마어마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여기 무슨 관광객이 와? 여러분, 그냥 공원에 들리는 사람들이 관광객이에요. 우리가 아는 관광객은 뭐 관광버스 타고 우르르 몰려드는 게 아니라, 저희도 주말에는 저희 애들이랑, 요즘은 좀 안 가는 편인데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카페 골목도 있고 맛있는 식당들도 많아요. 저희 애들이 좋아해요. 서울숲을 가는 걸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못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공원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이 뒤에 삼평 레미콘 부지, 그죠? 공연장이 들어온다고 해요. 공연장이 들어오면 뭐 이제 여기서 K-팝도 열릴 거고 뭐 그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원도 어마어마한데 이거에 6배, 7배 되는 규모의 공원이 용산에 들어오니, 그건 이미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법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면 용산에 대한 의심이 없겠죠. 그죠? 모르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할까 말까 이러면서 시간 가는 거예요. 용산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이 제일 싼 겁니다. 여기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용산공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겁니다. 총평. 용산 개발의 중심은 용산민족공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 앞서 처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이라는 지역은 뭐 서울역 개발이라든가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 개발도 있고,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뭐 현대자동차 부지에 대한 개발, 그 외에도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한강로라든가, 아니면 그 뭐예요, 지금 용산에 그 중대병원 부지 있잖아요. 중대부지도 최근에 이제 상업지를 종상향시켜서 개발시킨다는 발표를 했죠. 엄청난, 그러니까 용산은
개발 계획이 한 50개에서 60개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용산의 모든 개발 계획 중심이 뭐다? 민족공원이다. 공원 주변으로 모든 것이 개발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용산을 투자하시려면 1순위를 뭘 봐다? 공원을 보고 공원 주변 지역을 봐라.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용산공원 특별법 꼭 검색하셔서 시간 되시면 1조부터 64조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말씀드린 제가 몇 가지 포인트 함께 포인트 짚어 가시면서 읽어보시면 용산 개발이 이래서 되는 거고 용산 공원이 왜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기는 누가 뭐래도 그냥 공원밖에 개발 안 되는 거라는 걸 좀 더 확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용산민족공원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내용들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